격파시키면 5천만에서 1억 명이 몰살한다.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그 슝펑이라는 미사일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베이징, 상하이에 700여 기를 겨냥을 해놓고 있고. 그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타이완이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독자적인 군사 외교 그다음에 자신들 지도자를 스스로 뽑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인정하는 나라가 12개밖에 없어요.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나라들, 뭐 태평양 도서국가들, 중남미의 아주 작은 국가들만 이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대만이 중국의 복속이 돼야 그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 전 단계가 바로 무력으로 병합을 시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력 침공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사실은 1979년 1월 1일 날 미중 간에 수교를 하면서 중국은 자기하고 수교하는 국가들은 첫 번째 조건이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대만하고 단교를 하는 거고 일본도 대만하고 다 단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볼 때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만이라는 섬이 없으면 소위 중국 해안선이 전부 중국이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중국 해안선 이 전체가 중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서태평양 이런데 그다음에 그 대만이라는 게 일본 오키나와 열도에 이렇게 이어져서 센카쿠 열도 이렇게 지나서 대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형태로 이게 지정학적으로 대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교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79년도에 미 의회에서 그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물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미중 충돌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일본도 대만을 식민 지배로 50년을 했었고 어쨌든 지금 미일 동맹 미국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중국은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미일과 싸워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까지 있고 TSMC만 있는 게 아니고 UMC라는 또 파운드리 이 둘이 합쳐서 거의 뭐 80%에 육박을 합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그다음에 대만이 또 뭘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후공정 패키징 분야도 거의 55%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또 미국이 잃어버린 반도체 권력을 찾아오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상황과 지경학적인 이 사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대만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 있죠.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수밖에 없죠. 대만도 그게 딜레마예요. 중국과 딱 끊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가 민주진보당 정부예요. 그런데 대만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계속돼야 되죠. 실제로 TSMC 공장도 남경에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우는데도 교역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민생,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실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 이 침공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렇게 쉽게 점령을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만은 상륙할 때도 별로 없고 뭐 병력이 일반 군사학적으로 점령하는 것보다 5배가 많이 든다 그러고 가운데가 또 바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뭐 대만이 이기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압박을 계속할 거다. 이제 예전보다 군사력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군사 기술이.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미사일을 대만 섬 전체를 둥그렇게 탄착군을 그 환도 그러니까 이 섬 전체를 이렇게 주변을 공격하는 그런 정밀성까지 가지고 있고 또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이 결국 자기네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민진당 소위 독립 성향을 가진 정부도 최종 목표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거지만 지금은 일단 현상 유지. 대만 사람들은 80% 이상의 현상 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 현상 유지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할 거다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했단 말이죠. 해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또 새로운 파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는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동양적 사고로 지금 그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미국과 또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자칫 미국과의 대결이 될 수도 있는 이 구도를 선택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전쟁은 일으키기는 쉬워요. 그런데 전쟁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한다 그러는데 현대전은 돈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그럼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그거를 물론 뭐 2박 3일, 3박 4일 해서 탁 우리가 얘기하는 초전 박살에 의해서 그 점령을 하면은 모르겠으나 대만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대만도 미사일 다 있습니다. 무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삼엽댐을 폭파시키면 뭐 5천만에서 1억 명이 몰살한다. 중국 삼엽댐을.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그 슝펑이라는 미사일을 사거리 2,500km짜리 미사일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베이징, 상하이에 700여 기를 겨냥을 해놓고 있고 안 쏘겠지만 코너에 몰리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보면 지금은 그런 그 직접 충돌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만을 점령해서 보여준다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점령이 쉽지도 않고 만약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오히려 권좌를 위해서 내려오는 걸 재촉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모험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만에 대한 점령을 전리품으로 해서 뭐 이 사선에 할 거다 그러는데 우선 그 전리품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적 요인이 들어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만 해협의 통제권을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가게 되면 남중국해 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기는 우리 그 원유 수송로예요. 우리하고 일본에. 그래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없는데 중동에서 원유의 80%를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한 5일만 안 와도 대한민국 산업은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설사 점령을 하고 무력 침공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가만히 안 있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특별히 러시아가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에너지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조금 하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요한 경제적인 행위자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중국이 발전할 방법이 없죠. 뭐 다른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에너지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에요. 이렇게 사실 자신들도 공급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뭐 다른 나라에 나가는 공급망, 희토류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죠.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은 뭐 군사력과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경쟁만 하면 되는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경제까지 들어가 있고 문화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전리품이나 이런 걸로 삼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상대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대만을 병합시키는데 무력으로 병합하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계속 저항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섬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병합을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발전해서 대만 사람들이 역시 중국이랑 같이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보니까 일국양제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홍콩에.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 교류 이런 건 다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정치인데 이거는 이 무슨 전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이 정치적談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국은 독립주의자들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국민당이건 민진당이건 이미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4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년 전이잖아요. 옮겨가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75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무슨 뭐 고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대만에서 낳고 자란 정체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니네 뿌리가 여기에 있고 이것만 계속 얘기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민당도 저기가 원래 우리가 통치했던 데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분단이 오래되니까 생각도 서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북한같이 폐쇄적인 사회에는 더 많은 세뇌 교육을 받고 그런데 지금 중국 대만은 민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작전을 새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 국력이 차이가 나니까 대만도 중국을 뒤집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현상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은 당연히 확실하게 대만을 중국의 품 안에 집어넣으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고 이제 대만도 딱 오게 되면 우리께 된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꼭 유니피케이션이라는 통일을 안 해도 통합, 그죠? 뭐 정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국이나 대만에 서로 다 좋다라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대중화의 부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서방 세계와 연합한 대중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이 대중 압박을 하면서 동맹과 함께를 외쳤고 그래서 이제 EU도 상당히 그 말을 같이 듣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고 그거를 이제 또 EU가 따라합니다. 48%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이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브릭스라는 데가 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6개국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약간 그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결국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끝나고 나서 왕이가 이제 왕이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 국가라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나라들이에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런 나라들을 우군으로 많이 만들겠다. 외교를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원래 중국 외교는 강대국 외교입니다. 강한 나라들, 강대국과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 한 100여 개의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좀 특징이 있죠. 인구도 많고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또는 그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인도와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또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인도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인도도 중국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인도가 최대의 수혜국이 됐어요. 그 아시다시피 뭐 인구도 제일 많아졌고 물론 이제 인구가 많은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 일사불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뭐 IT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달해 있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평균 연령이 어려요. 거의 뭐 7, 8살 이상. 그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고령화가 돼서 40대 중반인데 여기는 30대 후반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같은 데는 32살입니다. 평균 인구가.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이제 미국의 통제로 어려울 때 주로 원유를 사준 데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 결국은 인도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적 국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각축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해외 투자나 이런 걸 그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달러를 많이 벌었고 그래서 시작한 게 1대1로 사업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중국 내부에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주요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의 업적으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대1로 전략을 계속 쓰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지나치게 중국 일변도의 흐름으로 가고 그런데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데를 우리를 따라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온 게 잘 아시는 바이든이 뭐 G7 같은 데서 1대1로와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적이고 실제로
1대1로 하고 연계된 데가 한 150개 국가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나라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또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밀 수밖에 없고 이거를 중국은 우군을 만들어서 중국식 모델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미국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질서의 제정자.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서 규범을 만들고 원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거를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도 우리도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브릭스라든지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이걸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글로벌 중추국가 한다 그러면서 외교 지평을 넓히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정상회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게 경제든 정치든 특히 최근같이 경제 외교, 경제 안보 이런 게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